기원전 445년 데켄비르 체제가 몰락한 지 약 4년 후 호민관 가이우스 카눌레이우스는 귀족과 평민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귀족들은 혈통이 더럽혀지고 출신 계급의 특권이 약화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평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집정관 선거에도 평민이 출마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며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섰다. 이로 인해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대립으로 격화했다. 그런 와중에 주변 여러 부족이 동시에 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귀족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이를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차라리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치욕스러운 평화보다 낫다면서 평민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외부의 적 소문은 퍼지면서 실제 위협보다 과장되었다. 하지만 귀족들은 이를 이용해 대규모 징집을 선포하고 무기와 군수품을 긴급히 주문하도록 주장하며 전시 분위기를 이끌었다. 전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평민들의 법안 논의를 중단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호민관 카눌레이우스는 원로원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서 징집은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선언했다. 이에 귀족들은 격분하며 반박했다. 더는 호민관들의 광기를 참을 수 없다. 지금 로마 내부가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결혼법이 통과되면 신분의 구별이 사라지고 종교적 전통과 가문이 뒤섞여 짐승처럼 무분별한 혼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다 평민 집정관을 인정하면 로마 최고 권력이 결국 평민들 손에 들어가게 된다. 차라리 1000번을 죽는 것이 낫다. 우리 조상들은 평민들에게 조금씩 권리를 양보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결국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평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호민관들이 부추긴 결과다. 호민관들은 선동과 분열을 일으켜 보상을 받으려는 작자들이다. 이어서 귀족들은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하며 카눌레이우스가 로마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민들의 법안을 관철하려고 징집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반역 행위이다. 이제는 로마가 외부의 적에게 공격당하더라도 방어할 군대를 징집할 수 없다. 외부의 적들은 지금이 로마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로 여길 것이다. 결국 로마를 적에게 넘기겠다는 말인가? 여기에 집정관들이 가세하여 평민들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다. 우리 귀족들은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부의 반역자들과 싸울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배신하는 자들을 먼저 처단할 것이다. 그러나 카눌레이우스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재반박했다. 먼저 결혼법에 대해서는 다음처럼 말했다. 정복한 적들에게조차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그것보다 작은 권리인 결혼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억지로 결혼해달라는 게 아니다. 원치 않으면 귀족들이 평민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만인데 구태여 법으로 정해 평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 그는 집정관직에 대해서도 말했다. 왕정 시대를 보라. 누마는 귀족도 로마 시민도 아니었지만 왕이 되었고 심지어 세르비우스는 노예의 자식으로 왕이 되었다. 타르퀴니우스는 외국인이면서 왕이 되었고 이탈리아 출신도 아니었다. 지금 집정관들은 예전의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다. 왕을 세울 때는 출신을 따지지 않았으면서 집정관은 왜 귀족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이에 귀족들도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워 재반박했으나 카눌레이우스는 더욱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 그렇다면 평민이 귀족과 같은 동네에서 사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라. 귀족과 같은 길을 걷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라. 포럼에 함께 서 있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라.
끝까지 계급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렇게까지 해보라. 오늘날로 따지면 카눌레이우스는 노조위원장처럼 징집 거부라는 강력한 파업을 이끌며 평민들의 권리를 쟁취하려 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했다. 평등한 권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평민들은 단 한 명도 목숨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평민들도 호응하며 더욱 단결해 귀족들과 맞섰다. 결국 귀족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귀족과 평민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집정관직만큼은 양보하려 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기원전 445년 카눌레이우스 법이 통과되면서 평민과 귀족 간의 결혼이 합법화했다. 태어나는 자식의 신분은 아버지를 따르도록 규정되었다. 귀족과의 대결에서 승리로 카눌레이우스는 평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나머지 호민관들은 결혼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끝까지 투쟁하여 집정관직 문제에서도 귀족들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했다. 따라서 여전히 징집을 방해하며 귀족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전쟁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귀족들은 더욱 초조해졌다. 국가부터 구해야 한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호민관들은 요지부동이었다. 호민관들을 반역자라고 비난해도 나라가 망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결국 귀족들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첫째, 외부의 적에게 패배하는 것. 둘째, 평민들과 타협하는 것. 귀족들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타협파가 대립했다. 강경파들은 무력을 동원해 호민관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협파들은 호민관 불가침권을 인정하고 나서 이를 파기하면 로마 내부가 다시 폭력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경고했다. 결국 귀족들은 타협안을 내놓았다. 귀족들은 평민이 집정관에 출마하는 것을 막는 대신 평민도 출마할 수 있는 집정관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어가 너무 길어 이후 편의상 이를 권한 호민관이라 부르겠다. 권한 호민관이 선출되는 해에는 집정관이 선출되지 않으며 집정관이 선출되는 해에는 권한 호민관이 선출되지 않는 방식이었다. 원로원은 매년 두 체제 중 하나를 선택했으며 권한 호민관의 수는 3명으로 시작해서 후에 6명까지 늘어났다. 용어에 들어있는 군사라는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많은 전쟁으로 다수의 군사 지도자가 필요할 때는 권한 호민관이 선출되었다. 평민들이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으며 이 제도는 지금부터 77년간 존속한다. 결혼법 통과 다음 해에 최초로 권한 호민관 선거가 개최되었다. 여러 호민관이 출마하여 귀족들을 성토하며 평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귀족들은 평민들의 분노가 선거에서 표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우려했다. 그러나 최종 투표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3명의 권한 호민관 모두 귀족 출신이 당선되었다. 사실 이 제도는 겉보기엔 평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귀족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평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귀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조직력과 경제력 등이 필수적인 선거에서 평민이 귀족을 따라잡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법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평민 출신이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드물었다. 지금부터 44년 후에야 최초의 평민 출신 집정관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이 탄생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평민은 귀족과의 투쟁에서 분명히 승리했다. 조금씩 그들의 입지를 넓혀나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민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길을 열었고 로마는 더욱 강한 공화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멜리우스 왕위 찬탈 음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정관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이 탄생한 지 5년 후에 로마에 큰 기근이 들게 됩니다.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하고 한 달치가 넘는 식량은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 로마 정부가 기근 해결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많은 사람이 테베레강에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이때 평민들에게 구세주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